러닝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NN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패키지로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좀 빠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보려고 하고, 저는 그 이론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뭐 경사하강법, 오차 역전파, 학습, 뭐 러닝레이트, 그다음에 함수들은 뭐 소프트맥스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렐루 함수,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뭐 이런 애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미니 배치 이런 개념도 좀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라 그래서 경사관법의 종류들이 있죠. 경사관법의 종류는 그 웨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다음에 웨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오차 역전파,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뭘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럼 오차 역전파가 아닌 무슨 방법이 있냐? 미분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미분에 대해서는 뭐 수치 미분, 해석적 미분 뭐 이런 용어도 다 했었고, 하여튼 미분에 관련된 이런 애들은 다 기울기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울기 구하는. 그럼 기울기는 왜 필요하냐면 경사하강법에서 지표가 되겠죠. 경사하강법은 왜 필요하냐? 웨이트를 갱신하기 위해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각각 함수들이 언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은닉층에서 쓸 수가 없어요. 소프트맥스는 최종 아웃풋 쪽,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구하려고 할 때 그거를 확률처럼 만들어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걔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은닉층에서는 우리가 그 들어온 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낼 때 뭔가 정제를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로 만드는 게 시그모이드. 그다음에 음수는 0으로, 그다음에 양수는 그냥 자기작 값은 이게 이제 렐루 함수.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으로 만들어서 결국 정제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내가 x로 받은 값을 y로 이제 받은 값을 다시 x로 넣어야 되는데, 이때 값을 그대로 안 넣고 뭔가 정제를 해서 이런 게.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 애들이 그런 함수가 될 수 있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지막에 있는 출력중에서도 쓸 수 있죠. 결국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별한 경우가 시그모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쓰고 은닉층에서는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중에서 하나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뭐 주로 그 렐루를 쓴다 그랬어요. 왜 렐루를 쓰냐면 우리가 층이 만약에 10개 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층에서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울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웨이트 W1을 살짝 변화시켰을 때 다음 층 아웃풋 말고 맨 뒤에 있는 최종 아웃풋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결국에 체인룰을 이용해가지고 합성함수를 쭉 만든 다음에 체인룰을 이용해가지고 얘의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의 미분값, 얘의 미분값, 각 레이어의 미분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걸 싹 곱하면 그게 미분값이죠. 얘의 마지막 얘의 미분값.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레이어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여기 있는 W1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W1들, 2들, 3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최종이 얼마나 변화해야 되느냐라는 기울기가 이 레이어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체인룰을 이용해서 얘의 미분값 곱하기 얘의 미분값 곱하기 얘의 미분값, 이렇게 세 개를 곱해줘야 얘의 미분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각 계층의 미분들을 다 곱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시그모이드가 하나씩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그모이드. 그럼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게 얘도 시그모이드 미분값이 들어가고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시그모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인풋이 1이면 미분하면 얘는 맥시멈이 4분의 1이에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상 그래요.
미분을 하면 얘는 맥시멈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다 곱해보면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개만 곱해보면 이게 이미 0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 이쪽 첫 번째 레이어 입장에서는 도함수를 구해야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도함수를 구하려고 체인룰을 써서 다 곱해봤더니 이미 기울기가 0이 돼, 무조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함수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쓰는 함수들의 미분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걸 저희가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0에 수렴해버리는 거죠. 왜? 이 함수들의 특징이 미분을 했을 때 1보다 작은 값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하면 0이 돼버립니다.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이 안 돼! 라는 굉장히 큰 허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이 레이어가 깊어진 것들을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 생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시그모이드는 쓸 수가 없어. 사실 성능은 시그모이드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좀 나아요. 근데 얘도 좀 여전히 이게 예전에는 한 10개층 쌓으니까 시그모이드 안 되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되네 그랬었는데 이걸 요즘은 막 200개씩 300개씩 층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분값이 다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0으로 수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있는 요 앞에 있는 애들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레이어가 200개라도 얘는 그냥 얘의 기울기는 바로 미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안 사라지죠.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안 쓰고 렐루는 특징이 x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는 건 0이니까 전부 다 0으로 사는. 그러니까 음수는 다 버리겠다는 얘기죠. 렐루. 음수는 다 버리고 양수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 함수에 따라서 미분값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0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렐루를 거의 우리 딥러닝 쪽에서는 거의 렐루가 정석화돼 버렸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딱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그레디언트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렐루를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중간중간에 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서 원래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은 전체 값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한 개 넣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보내고 또 나온 걸 또 지들끼리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보내고 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보내고 이건 사실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결국 근사의 개념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초기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W들이 수만 개 되죠. W들. 그 W들을 초기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 정기분포에서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죠 숫자를. 근데 해보니까 그 사비에르라는 사람이랑 뭐 그 사람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랑 해보니까 뭐 루트 n분의 1로 하니까 좋더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로 된 그 정기분포에서 뽑으니까 잘 되더라.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거. 해보니까 잘 되더라. 약간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론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루트 n분의 2로 하니까 더 잘 되더라. 근데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내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써는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다. 렐루에는 이게 좀 더 잘 되더라.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코스트 펑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스트 펑션은 이미 x와 y 값이 다 들어온 거예요. x, y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x 한 줄 넣고 코스트 펑션 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전체 다 넣고 하는 건데 미니 배치로 한 1000개만. 1000개만이라는 얘기는 1000개를 다 넣는 거예요. 숫자로. x, y가 다 숫자잖아요. 1000개를 넣어서 그걸 다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W들만 남죠. W들만 문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건 이 완성된 상태에서 코스트 펑션이 완성된 상태에서 W들을 정하려고 학습을 하는 거죠. 원래 W는 한 번에 정할 수 있어요. 원래 W는 코스트 펑션 한 번에, 그러니까 개념상 데이터 원래 오리지널 개념은 내가 데이터가 만 개가 있으면 이걸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x1부터 x10까지 y가 있는데 얘네들이 만 개가 있는 거죠. 1만 개가. 그럼 이거를 다 숫자니까 전부 다 넣어요.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w들의 함수로 나오고 있죠. w들. xy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 개가 있어도 반복이 없어요. 한 번에 다 넣고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w들도 구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연립방정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여기서 반복이 생긴 거죠. W들을 원래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못 구하고 10이니, 11이니, 10이니, 13이니 계속 물어보는 요게 반복입니다. 우리가 포문 짤 때 이터레이터 숫자 1000번 이거 주잖아요. 요 반복을 얘기합니다. W를 넣어가면서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반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좀 봐요. 요 반복은 없습니다. 요 반복은 이미 만 개를 다 때려 넣고 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 개 다 안 넣죠? 1000개만 이렇게 넣죠. 사실은 듬성듬성 샘플링해서 1000개만 넣죠. 여전히 반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으로 반복은 있죠. 1000개로 해서 요거 해서 1000번 돌아. 그리고 한 번 더 1000개 뽑아서 돌아. 이렇게. 요거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어디를 반복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X와 Y도 있고 W들이 있습니다. 언제 얘네들이 문자이고 언제 숫자인지, 얘네들은 언제 문자이고 언제 숫자인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최종적인 우리 딥러닝의 알고리즘은 아무것도 문자로 하는 건 없어요. 얘도 데이터 다 넣고 숫자로 만들고 심지어 W를 미분을 할 때도 모함수를 구해서 문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숫자를 넣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숫자 세팅하고 거기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오차 역전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함수를 구하고 W의 기울기를 구할 것이냐, W를 정해놓고 기울기를 구할 것이냐. 결국 도함수는 없는 거죠. 도함수가 있으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거의 다 대충 흐름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쓱 그려보시고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이나 메커니즘 자체를 머릿속에 쓱 그려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완성을 했고 굉장히 잘 되더라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은 그 딥러닝 그 챕터 1에서 마지막으로 CNN은 뭐냐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갖다가 레이어를 어떻게 쌓을래 요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히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이미지넷이라고 그 컴피티션이 있었죠. 유명한 이미지넷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미지넷이라고 이게 아마 클래스가 5,000개인가 10,000개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뭐 자동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뭐 그다음에 무슨 뭐뭐뭐 하는 사람, 뭐 수염이 달린 뭐뭐 하는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종류가 5,000개쯤 되는 걸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0부터 1까지 10개 중에 하나 맞췄는데 얘는 5,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 이미지의 개수가 수만 개 될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컴피티션을 했죠. 누가 제일 잘 맞추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CNN 알고리즘입니다. CNN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CNN이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다 CNN으로 도전을 했고, 그럼 CNN을 이렇게 구성하면 어때? 이렇게 구성하면 어때? 이렇게 구성하면 어때? 그게 이제 알고리즘 이름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으실 텐데, 뭐 VGG넷이라든가 VGG16, 뭐 VGG32, 뭐 레스넷, 뭐 구글넷, MS, 뭐 이런 각각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전부 다 그 CNN이라는 기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어떻게 쌓을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몇 년 가다가 레스넷이었나 누구였나 하여튼 얘네가 1등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보고 이거 고양이, 이건 본네트 위에 고양이야, 아니야 이거는 고양이를 포함한 자동차야, 이거를 맞추는 게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 맞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보다. 이제 다 정답이 있는 거니까, 이거 5천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이 보고 맞추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컴피티션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 맞추는데 여기서 뭐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거의 80% 90% 원래 실제로도 애매한 그림이 많거든요. 80, 90% 정도 맞추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VGN에서 좀 많이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이 컴피티션에서 이기기 위해서 레이어가 막 어마무시하겠어요. 어마무시해. 막 MS에서 나온 건 막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쌓고, 막 또 중간에 막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막 가중치를 절로 보냈다가 뺐다 뭐 막 이런 거를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량도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VGG넷이 VGG16이라는 애가 이게 층이 16개라서 16. 그런데 이 VGG16, VGG32 이런 애들이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네트워크로 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얘네들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네트워크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를 다루고 싶으시면 VGG16으로 하시면 거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VGG16으로 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얘를 미리 학습을 시킨 게 있어요. VGG16으로 이 이미지넷으로, 이 이미지넷이 거의 원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쪽에서는. 근데 얘로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VGG16을 계층.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쪽에 우리는 이거 5천 개 중에 하나 나눌 게 아니죠. 이미 다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올수록 이쪽에는 이제 얘네들이 그 이미지의 일반화된 그 고차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최초에는 픽셀을 다 넣은 건데, 픽셀을 다 넣지만 얘는 뭐 이게 뭐 동그라미, 뭐 문의 모양, 귀의 모양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레이어를 쌓아서 나는 뭐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뭐 나는 뭐 치매인지 아닌지 나누고 싶은데, 요거를 마지막에 우리 레이어만 우리 레이어, 이걸 저희가 전이학습이라고 부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나누고 싶다. 언제부터 이걸 별건 아니지만, 네.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나누고 싶다, 개인지 고양인지 나누고 싶다. 어쨌든 이미지는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특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이학습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리 학습을 다 해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거에 맞는 학습기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는 거의 다 전이학습으로. 왜냐하면 이거 맨땅에 헤딩해서 다 학습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거 데이터, 뭐 치매 데이터, 요것만 갖고 처음부터 다 학습을 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기존에 있는 일반화된 이미지로 학습한 거에다가 우리 거를 추가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 전이학습 개념은 이미지 쪽에서 워낙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텍스트에서도 이걸 하죠. 예전에는 텍스트는 이게 잘 안 됐어요. 내가 뭐 감성 분석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업무적으로 내가 A라는 업무인지 B라는 업무인지 나누고 싶은지에 따라서
요 학습되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텍스트에서 전위학습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학습시킨 데이터가 그냥 무슨 어디서 나온 데이터, 뭐 무슨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위키나 뭐 이런 웹에 있는 이런 SNS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때려넣는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을 다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뭐 감성 분석을 하고 싶던 뭐 업무를 나누고 싶던 웬만한 거에 거의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세 조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쪽에서도 전위학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애가 버트죠. 버트라는 애가 미리 어마무시한 데이터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미세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게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쪽에서 거의 일반화된 방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이 힘을 발휘하는 거는 기존에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다른 걸로 잘 됐으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가장 안 됐던 게 이미지하고 여전히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이걸로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사실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가 잘 되면 동영상도 잘 되는 거죠. 동영상은 이미지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이런 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STT, 뭐 TTS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그래서 이미 말을 텍스트로 떨구는 거는 거의 뭐 정복이 됐어요. 소리를 텍스트로 떨구는 건 거의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너무 많죠. 뭐 번역부터 시작해서 뭐 기계 번역, 뭐 문장 생성, 뭐 기타 등등 뭐 분류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실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닌 다음에야 업무 쪽이라면 텍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음성 같은 경우를 아예 소리 자체를 음악이나 이런 소리 자체를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죠. 음성도 실제로 보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폭과 그 프리퀀시만 있는 그냥 단순한 그 데이터예요. 우리가 딥러닝이 잘하는 게 인풋을 우리가 굳이 뭐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정해주지 않는 게 좋죠. 이미지는 그냥 픽셀만 넣으면 되고 텍스트는 원하드 코딩으로 문자만 넣으면 되고 소리 역시 주파수와 그 진폭만 있으면 모든 소리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넣으면 잘 돼요. 소리도 관심 있는 분야 딥러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확장, 뭐 이미지들은 이제 CNN이 워낙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는 뭐 요즘에 별게 다 되죠. 막 이미지 생성, 캡션 넣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넣으면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잘 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빠졌는데 흐름을 좀 아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실제 현업에서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현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시면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 중에서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배운 걸 맨 땅에 다 하지 말고 기존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쓴다. 이미 학습도 많이 돼 있는 걸 가져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